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 태도에 별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찰적인 태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변형됐을 때에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면,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태도는 뒤에서 배우게 될 개방적인 태도와 많이 헷갈린다 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객관적 태도는 좀 더 여러분이 세밀하게 꼼꼼하게 대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객관적인 태도, 우리가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교재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탐구 과정에서 연구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가치나 편견 또는 이해관계 등을 배제하고 사회문화 현상이 가진 뭐뭐로서의 특징만을 파악하겠다.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냐면요, 사실 이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삼으시면 여러분들이 뒤에서 나오게 될 개방적인 태도와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객관적인 태도는 여러 가지 말로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의미에서 나온 것처럼 주관적인 가치를 개입시키지 않는다, 편견을 가지고 보지 않는다,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본다 라고 이제 여러 가지로 다르게 서술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언어적 감각이 굉장히 좋은 학생들은 내가 읽으면서 이게 객관이네 그냥 무난하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언어적 감각이 약간 좀 불안하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막 말이 변형이 되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개방이냐 객관이냐. 근데 그때 기준을 잡으시는 게 뭐냐, 사실로서 바라보는 거냐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러한 객관적인 태도는 왜 필요하냐, 연구자도 주관적인 가치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구자와 완벽하게 분리가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구자가 속한 사회나 시대의 지배적인 가치가 연구자도 모르는 사이에 연구에 개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태도가 더더욱 요구가 되죠. 연구 과정에서 객관적인 태도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 결과가 왜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태도는 뭐냐면, 일단 의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의미를 보시면, 자,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이나 연구 관점이 다양할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주장과 다른 주장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는 태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방금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개방적인 태도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다시 한번 세세하게 나누어서 체크를 하면은요, 일단 기준으로 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두 가지를 삼으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나의 주장과 다른 주장이 존재할 수 있다, 이걸 인정을 하는 거를 우리가 개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다양한 다른 관점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비판을 한다, 오케이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을 허용한다 라고 하는 것도 개방적인 태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이지만 우리가 한마디로 이제 기준을 삼으시면은요, 오픈마인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개방적인 태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잘 기준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다른 연구자의 주장이나 다른 연구의 결론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근거를 통해서 검증하기 전에는 하나의 가설로서 받아들인다라고 했는데, 요것도 별표치고 잘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술이 된 문장 중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선지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개방적 태도는 뭐야 라고 제시됐을 때 그냥 이해되는구나가 아니라, 역으로 이렇게 의미, 필요성 등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를 발췌해서 선지로 구성을 했을 때에도 역으로 내가 이게 무슨 태도인지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는 쉽다고 그냥 읽고 이해됐어 패스하지 마시고, 이렇게 역으로도 내가 맞힐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자, 지금
개방적인 태도다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지금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나는 이런 걸 믿고 있지만 다른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내가 다른 연구를 봤을 때 그럴 수 있지 라고 이제 무조건 수용하는 게 또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내가 실질적으로 검증이 되기 전에는 아닐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열어두는 겁니다. 이게 개방적인 태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왜 이런 개방적인 태도가 사회과학의 연구에 필요하냐라고 하면 과학적 연구의 결론이다 하더라도 뭐뭐에 의해서 반증에 의해서 얼마든지 진리가 아닌 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는 잠정적인 진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주장의 가능성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단어 한번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증을 틀리는 학생이 진짜 많아요. 이거 뭐랑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시냐면요. 방증이랑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방증은 간접적인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증은 반대되는 증거입니다. A는 B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야 A가 C야 라고 하면 이거는 반증이에요. 반증. 아시겠죠? 반대되는 증거다. 방증이랑은 다르다 라고 하는 거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내가 지금은 연구자예요. 그래서 뭐 참여 관찰을 하든 아니면 실험법을 하든 뭐는 뭐다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막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진리라고 믿는 게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진리라고 해서 이게 영원히 진리다. 이거 검증됐다. 과학적 연구에 의해서 우리가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진리다. 평생.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역사 속을 보아오더라도요. 지구가 평평하다. 아니다. 지구는 동그랗다. 이런 식으로 한 시대에는 어떠한 연구를 통해서 어떠한 학설을 통해서 진리라고 믿어졌던 것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반대되는 증거에 의해서 바뀌기도 했잖아요. 이런 걸 또 보아왔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는 거. 이게 개방적인 태도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상대주의적인 태도로 넘어갈 텐데요. 자, 지금 개방이랑 개방이랑 객관. 우리가 여러분 구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치트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치트키는요. 여러분 객관적인 태도랑 개방적인 태도를 구별해야 되는데 각각을 구별할 수 있는 나만의 기준은 무엇이냐. 또 선생님이 주어드린 기준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꼭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헷갈리는 친구들 진짜 많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우리는 마지막 태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주의적인 태도입니다. 이거는 좀 여러분이 쉽게 아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중학교 때부터 문화권 이런 거 배우면서 바람직한 태도다라고 해서 워낙 많이 배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편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텐데 교재 기준으로 해선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볼게요. 교재에서는 상대주의적인 태도라는 것은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할 때 연구자 자신의 문화적 맥락이나 배경을 떠나서 사회문화 현상이 발생한 맥락이나 배경을 고려하여서 연구하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만의 그 입장에 갇혀서 어떠한 사물,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맥락에서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겠구나 라고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이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주의 같은 경우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 발생한 맥락이나 배경을 고려하여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를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왜 이런 게 필요하냐? 사회문화 현상이라는 것은 그것이 발생한 맥락이나 배경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폭력이라고 하는 이제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사건에 대해서 볼 때도요. 자, 선생님한테 어떤 학생이 와서 A가 B를 때렸어요. 그러면 요렇게 들으면 요렇게 딱 잘라서 들으면 A가 B를 때렸기 때문에 나쁜 애야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B가 A를 먼저 때린 사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동일하게 이제 쌍방 폭행이 되는 거긴 하지만 B가 때렸기 때문에 A가
B를 때렸구나 라고 이제 또 다른 시각으로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 문화 현상이라는 것은 그 맥락을 떠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맥락, 배경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사회 문화 현상이라 할지라도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지닐 수도 있다. 그죠? 상대성을 지님을 인식을 충분히 해야 되고요. 특정 맥락, 그죠? 맥락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맥락이나 배경 속에서 의미를 갖는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 연구 결론을 맥락이나 배경이 다른 사회에 맹목적으로 적용하려는 태도를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선생님은 이제 교사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미국에서 이러한 연구법, 교수법이 효율적이라고 하더라. 야, 북유럽에 이런 거 좋다고 하더라. 라고 했을 때 무조건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건 좀 힘듭니다. 선생님도 이제 안타까운 부분인데 일부 학생들이 어떤 나라는 이렇다던데 어떤 나라는 이렇다던데 너무 좋죠. 뭐 좋은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정말 그것을 우리나라에 가져왔을 때에도 그렇게 우리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냐? 그거는 또 이제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없다. 맹목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자가 가져야 할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는 가치 중립일 때와 가치가 개입될 때를 이제 잘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연구자가 특정 가치에 치우치지 않고 존재하는 사실에만 의존하여서 연구하려는 자세. 이걸 뭐라고 하느냐? 가치 중립이다 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치 중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치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공정한 중간 자로서의 입장을 지키려는 것을 가치 중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몰가치랑은 다릅니다. 그럼 몰가치 어디서 배웠어요? 자연현상의 특징에서 배웠었잖아요. 몰가치라는 것은 가치 자체가 없어요. 아예 없는 거고 가치 중립이라는 것은 가치가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 이거라서 차이가 좀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사회문화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한다는 것은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를 배제하고 뭐에? 객관적인 증거에 입각하여서 가치 중립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연구자가 아무리 추구를 하지만 전혀 가치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도 모르는 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100% 가치 중립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다? 가치 중립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치 중립 또 가치 개입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과 가치를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실과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사실이다, 사실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요. 얘는 우리가 진위를 파악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사실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남자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거 사실입니까? 사실 아닌데요. 선생님은 여자니까 이거 사실 아닌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 사실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판단한 것처럼 저건 사실인데? 거짓인데? 라고 판단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진위를 판단할 수 있으면 우리가 사실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치 문제는 진위다 라고 얘기하기 어렵죠. 말 그대로 주관적인 가치니까요. 그래서 사실과 가치를 일단 여러분 구별하셔야 되고요. 자, 사실과 가치는 이렇듯 서로 다른 특성을 갖기 때문에 연구를 할 때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뭐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진위를 가릴 수 있다 그랬죠. 옳다 그르다. 그죠? 우리가 이건 맞는 거야. 아니 그거 잘못됐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가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과 가치를 혼동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논쟁을 할 때에 논쟁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너무 여러분을 이제 평가절하한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BTS가 좋다
아니다. 나는 뭐 엑소가 더 좋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가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주관적으로 이 그룹이 좋다, 이 그룹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한다라는 것은 조금 이제 불필요할 수 있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내가 좋아하는 그룹은 이거, 이렇게 그냥 인정해 주면 되는 건데, 그쵸? 그래서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사회문화 현상에서의 사실 문제와 가치 문제는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문화 현상에서는 사실 문제, 그리고 가치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제 연관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과학적 탐구 과정에서의 가치 중립과 가치 개입 한번 살펴볼 텐데 여기에 별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어른들, 선생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회과학,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사회문화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때에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사회과학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소논문 같은 거 많이 썼잖아요. 학생들도 작은 사회과학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주제 선정하고 또 어떠한 연구 방법을 쓸 것인지 어떠한 자료 수집을 할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을 다 혼자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문항을 통해서 이제 묻게 되어 있는데 그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탐구 과정. 그쵸? 이 탐구 과정을 스스로 잘 선택을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 탐구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그 과정에서 나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다 배웠기 때문에 또 선생님이 강조해 드렸잖아요. 이거 순서 잘 알아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순서는 지금 머릿속에 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양적 연구를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질적 연구에 비해서 양적 연구의 단계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주제 선정하고 가설 설정하고 연구 설계하고 그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하고 검증하고 결론을 도출한다라고 하는 거 순서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순서에 따라서 어떤 단계에서 가치가 개입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단계에서는 가치가 개입이 되면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여러분 연구 주제 선정이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고 많은 문제 중에서 나는 이게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너무나 주관적이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주제를 설정을 했어요. 근데 그 주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양적 연구를 한다면 나는 이게 법칙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가설을 가지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연구자에 따라서 가설은 당연히 달라질 수 있겠죠.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설계도 그렇습니다. 양적 연구를 한다, 질적 연구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이 연구 방법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나는 어떠한 자료 수집 방법을 하겠다라는 것은 가치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어쩔 수밖에 없다. 의도가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치 중립을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연구를 추구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가치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됩니까? 어떠한 식으로 하냐면요. 자료 수집이나 분석에서 같이 중립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절성을 평가받는다라고 하는 거라서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일단 주제를 선정하고 가설을 설정하거나 연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가치가 개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절차로 넘어가시면 자료를 수집하거나 분석하고 또 가설을 검증하고 그에 따른 결론을 도출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가치가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느냐 아니면 가치를 엄격하게 중립을 지켜야 되느냐 판단을 해보시면 가치 중립을 지켜야만 되죠. 왜냐하면은 이 단계에서는 이미 내가 자료를 수집했어요. X에 따라서 Y라는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자료가 수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따르셔야지. 여기에 내가 가치를 개입해서 아니야 이럴 리가 없는데 다시 해봐야겠어. 아니야 그럼 X에 따라서 Y 이거 어떻게 해봐야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사회과학자가 아닌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단계에서는 엄격하게 가치 중립이 지켜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이 되면 연구하고자 하는 사회문화 현상이 지닌 의미가 왜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단계에서는 뭐를 지켜야 된다? 엄격하게 가치 중립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결론이 나왔어요. 이 결론을 바탕으로 사회과학자가 보다 나은 사회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고민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가치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연구 결과의 활용은 사회 구성원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 현상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따른 대책 등을 마련할 때는 사회적 가치, 그리고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가치 판단이 요구가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잘 연결을 시키셔야 되는데, 유의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교재를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가치 중립이라는 단어, 중립이라는 단어, 가치 판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 이거 다 중립을 지키고 여기에서만 가치가 개입이 되는구나 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꼼꼼히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요 단계 자체에서는 가치가 개입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가치가 개입이 되면 안 되는 거, 여기에서는 다시 가치가 개입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정리를 잘 해두시고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여러분 사회문화의 치트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학적 탐구 과정에서는 양적 연구의 단계가 더 많기 때문에 양적 연구 기준으로 이렇게 나뉘어졌었는데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탐구 과정을 각각 정리해 보시고, 그렇다면 양적 연구에서 가치 중립, 가치 개입이 일어나는 단계는 어디이며, 또 질적 연구에서 가치 중립과 가치 개입이 나타나는 단계는 어디인지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 가면서 여러분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거 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순서도 다시 기억할 겸, 또 가치 중립과 가치 개입이 나타나는 단계는 어디인지 판단할 겸 여러분 요거 다시 한번 정리를 꼭 해보시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와 연구 윤리라고 하는 파트인데요. 여기도 별표 살짝 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수능의 기출 경향을 보면 연구 윤리 요 파트에서 수능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사실 선생님도 내신 출제할 때 보면은 연구 윤리 파트는 처음에 진짜로 여러분한테 이제 도움을 주고자, 야, 이거 이제 문제는 구성했지만 약간 좋은 마음으로 이제 문제 거저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쉬운 문제라고 생각해서 출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의외로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선생님이 이제 분석을 이제 4년간 해봤을 때 요즘에 학생들이 언어 영역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 언어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됐을 때 조금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냉정하게 말해서 언어적인 능력을 길러야 된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어떻게 치트키 활용을 하셔야 되냐면, 연구 윤리가 지켜져야 되는 사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석을 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제시문의 틀을 이제 분석을 하시면 언어 영역에서 조금 약하다라고 해서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면 너무 그냥 당연한 말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 연구 사례에서 실제 연구 윤리가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구체적으로 왜 안 지켜진 건지 이유를 판단하실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면 되는데, 자, 사회문화 현상 탐구에서 연구 윤리가 왜 필요할까? 첫 번째 보면은요, 인간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자연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이제 우리가 엄격한 윤리가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회에 유익하지만
이것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덕 시간, 윤리 시간에 많이 배웠지만 결과가 과정을 절대로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인류에게 도움이 되었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굉장히 이제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런 연구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측면에서 연구윤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연구윤리 원칙, 요 파트가 이제 시험에서 이제 출제가 이제 되었었고, 여러분들이 혼란을 많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일단은 주제별로 나눠볼게요. 우리 교재에서 주제를 어떻게 나누냐면요. 첫 번째, 대상자와 관련된 연구 윤리 원칙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가 우리가 이제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연구 대상자를 우리가 인권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나의 연구의 목적, 그리고 연구 과정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게 너무 간단한 것 같지만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연구에 대한 거예요 라고 미리 알려주면 이 알려준 말 때문에 사람들이 다르게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는 도덕성에 관한 연구이다 라고 미리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예를 들어 뭐 실험법을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이거 도덕성인데 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여러분 이제 실험법이지만 내가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이제 찍힐까봐, 판단이 되거나 분류가 될까봐 걱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나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리 알려줬을 때 연구 결과에 영향을 끼칠까봐 미리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잘못됐느냐? 이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불가피하게 연구가 끝난 후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알려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칙은 미리 고지하는 거지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알려줄 수가 있는데, 한참 뒤에, 얼마나 뒤에냐? 우리가 뒤에라고 할지라도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는 알려줘야 되고요. 내가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연구한 건데 이거 발표해도 돼요? 라고 대상자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연구 대상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예상되는 결과가 무엇인지, 결과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피해가 무엇인지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일단 연구 대상자와 관련하여서는요, 첫 번째, 동의를 얻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의 동의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쓰면은요, 자발적인 동의, 자발적인 참여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런 연구예요. 여기에 참여하실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네.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진정한 의미에서 자발이다 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선생님이 어떤 연구에 참여했는데 나는 이런 피해가 있을 줄 몰랐어요. 그냥 이 연구에 참여해서 이런 뭐 1시간 동안 이런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엄청난 트라우마를 가져오는 일이란 말이에요. 난 그거 알았으면 안 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가 무엇인지까지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때에만, 목표, 그죠? 그다음에 피해, 이런 것들 다 설명해 줄 때에만 우리가 자발적인 동의다,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시문에서는 우리가 몇 가지만 알려줬어요. 예를 들면 피해는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렇다면 대상자와 관련된 윤리 원칙,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긴 거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 가능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 피해가 뭐냐라고 하는 것까지 자세하게 알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연구자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연구 대상자의 안전과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되게 유명한 실험이 있거든요. 우리가 스탠포드 감옥 실험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떤 연구자가 사람들을 이제 실험법으로 연구를 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이라는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간수 역할을 할 사람, 또 이제 죄수 역할을 할 사람을 랜덤으로 이제 추출해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 실험이 너무 이제 과격하게 이제 가열이 되면서 연구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피해를 입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냥 가차없이 이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난이 있긴 했었는데요. 자, 이럴 때 나는 연구를 무조건 끝내야 돼 라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러다 사람 다칠 것 같은데, 이 사람들 굉장히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이 된다면 당장 중지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엑스페리먼트라고 이제 영화도 미국이랑 독일 버전이 나왔는데 굉장히 끔찍하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둘 다 안 보긴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유명한 실험이 있었는데, 무조건 일단은 스탑해야 된다. 안전과 이익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을 해야 됩니다. 익명성을 보장해야 되고, 사생활 관련 정보나 개인 정보를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서 활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일단은 이제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익명성을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일단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과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 과정. 너무 이제 위치가 적절하게 들어갔는데, 연구 과정과 관련된 윤리 원칙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연구자는 정직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자료 분석 과정에서 의도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료를 위변조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왜곡이라고 합니다.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수집한 자료 및 분석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해석, 즉 조작을 하면 안 되죠. 그죠? 뭐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왜곡하고 조작하는 건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 여기서 여러분이 체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자, 지금 우리가 왜곡해서 안 된다, 조작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요거만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연구를 했는데요. 선생님이 원하는 결과는 이런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모아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근데 요런 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누락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조작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도 조작입니다. 선생님이 그 생지부에서 이제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선생님이 막 화를 내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구들이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 A에서 B에서 C, D 라고 하는 일이 순차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럼 자, 다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 일부 학생들이 A와 D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쵸? 우리가 특정한 자료를 누락하는 것도 조작으로 봅니다. 여러분, 실제 보면은요, 기출에서 이런 게 출제가 되었었는데, 내가 10을 20으로 얘기한다, 이것만 왜곡이고 조작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것도 조작 맞고요. A, B, C, D가 있었는데 A, D만 얘기했다, 이것도 왜곡이고 조작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것만 잘 짚으시면 여기서는 여러분 이제 헷갈리는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곡하면 안 된다, 누락도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 잘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결과의 공표와 관련된 거를 체크를 해볼게요. 연구 결과의 공표가 자신에게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거나 공표를 통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연구 결과를 은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왜곡하거나 축소하거나 마찬가지 같은 의미에서 과장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연구자의 연구물을 활용하는 경우에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지, 이거 밝히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표절입니다. 표절.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정말 표절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내가 이제 다른 연구 따왔는데 출처 표기하는 걸 잊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거 표절이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연구 성과가 사회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연구 결과의 공표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오늘의 사회문화 치트키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 윤리와 관련하여서는 이제 제시문으로 출제가 되었을 때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디가 잘못된 거냐 찾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이제 가이드가 되어줄 게 뭐냐면요. 연구 윤리를 일단은 대상자와 관련된 연구 윤리냐, 아니면 과정과 관련이 된 거냐, 아니면 결과와 관련이 된 거냐라고 하는 것을 분류를 하시면 또 길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분류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